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과정 중에 그 교통안전관리론 파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이 철도교육솔루션 홈페이지에 와서 들었던 강의들 중에 이 자격증에 대한 설명은 이미 렐로이 한 교수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출제 의도라든지 그리고 출제 방향 그리고 과목에 대한 구성 이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자격증 자체에 대한 설명은 통과를 하고 오늘 제가 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필수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에 세 과목이 있죠. 교통법규 그리고 교통안전관리론 그리고 철도공학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영역입니다. 자, 교통안전관리론은 25문항이 4점씩 해서 100점의 배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문제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출제,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한 출제 방향, 그리고 출제 의도,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인 내용과 덧붙여서 같이 이론적인 부분들에 빠진 내용들이 있더라도 이제 기출문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이 자료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출제 기출문제 위주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찾기 어려운 자료들을 이 자료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면 자격증 취득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오늘은 교통안전관리론의 개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통이란 용어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실생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용어죠. 자, 그러면 교통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교통은 한글로는 교통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트래픽, 그리고 한자로는 교통, 그리고 불어로는 이쉐이지, 이쉐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손이 설리네요. 사전적 의미를 봤을 때 크게 이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뭐 다른 사전마다 정의가 다 다르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막힘없이 서로 오가는 것. 한자가 이거죠. 통할 통자에 사길 교자로 해서 교통이란 한자로 쓰게 되는데 먼저 막힘이 없이 서로 오가는 것, 장애물이 없이 자연스럽게 통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교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나 화물의 왕복과 운반,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위해서 필요한 의사소통에 대한 총칭을 교통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잘 익숙지 않은 그 용어인 단어인데요.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의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다 교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소식이나 정보를 주고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동 시스템을 활용한, 이거는 이제 뭐 영어로 봤을 때 비클이 되겠죠. 차량, 또 철도, 뭐 이런 항공, 비행기, 선박,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이나 물건의 공간적인 이동을 가져오는 것이 교통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영어로 봤을 때는 트래픽과 트랜스포테이션이 또 같은 한글로 봤을 때는 교통이라는 의미로 이용이 되는데요. 보면 차이도 조금 세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트래픽이라 하면 공간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과 거리를 단축시키는 활동을 우리는 트래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정체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교통방송을 듣다 보면 예컨대 이제 영문 방송이죠. 트래픽잼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트래픽잼이 이런 시간적인 지연 활동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정체는 트래픽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트랜스포테이션입니다. 이 트랜스포테이션이라 하면 사람이나 화물의 장소적 이동, 전이, 장소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가하는 것을 우리는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만큼 탈 것인지, 그리고 그 수요가 많게 되면 사람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겠죠. 그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교통 시스템들을 공급을 할 것인지, 이런 균형을 가하는 것을 트랜스포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 교통체계의 구성 요소입니다. 교통체계, 교통 시스템이 되겠죠. 먼저 우리가 말할 때 사실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주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의 3요소라 하면 먼저 차량을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다 뭐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여기에 운전자가 드라이버가 될 겁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서 나오겠지만 이 운전자에 의한 사고 발생 확률이, 사고 원인 분석을 해보면 사고 발생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통 안전 관리 활동들이 정부와 더불어서 교통 관련한 준정부 기관들, 교통안전공단이라든지 도로교통공단들이 되겠죠. 그런 기관들과 더불어서 운수업체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이 운전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가 이용하는 차량이 있어야 되겠죠. 차량에 따라서 공간적인 거리와 공간적인 이동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운전자가 운전하는,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차량이 뭘 이용하죠? 뭘 통해서 가죠? 여러 가지 도로, 또 철도 같은 경우는 궤도 등을 이용해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총괄해서 우리는 뭐 시설, 인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해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이 체계가 교통의 기본적인 3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러한 3요소가, 여기에 있는 운전자가 차량을 타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총괄적으로 교통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동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죠. 경제활동을 위해서 교통에 대한 교통 수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활동 시스템의 구성을 보면 이 그림에서도 나와 있지만 먼저 교통체계, 활동체계, 교통량, 이게 교통활동 시스템의 세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교통량이라 하면 이 두 활동, 두 체계 간의 유기적인 관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그런 활동이 교통량이 되겠죠. 이 체계 간에 서로 밀접하고 긴밀한 활동들을 하게 되면 교통량은 증가할 거고, 교통체계와 활동체계가 어떤 관계가 좀 느슨하거나 유기적으로 활발함이 떨어지면 교통량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체계가 메인 축을 이루고 여기에 따라서 유발되는 활동들이 교통량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통체계, 트랜스포테이션, 이게 뭐냐면 교통을 얼마만큼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액티비티 시스템, 이 활동체계는 보면 토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를 우리가 중심 상업지구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거주 단지로 이용할 것인지, 이런 데에 따라서 이제 활동 체계가 일어나겠죠. 자, 일반적으로 중심상업지구면 또 산업단지면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침에 출퇴근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소비재를 이제 그 원재료를 실어 나르는 이런 대형 트럭들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교통 활동들이 더 증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주거단지, 아파트가 많은 주거단지라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출퇴근 통행들이 교통량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교통 시스템과 활동 시스템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유발되는 게 교통량, 플로우가 됩니다. 함수로 따지면 이 F는 T와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죠. 이런 액티비티 활동 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통을 얘기할 때 교통수단, 수단 선택, 뭘 타고 갈 것이냐, 또 뭘 가지고 이동을 시킬 것이냐, 화물 같은 경우죠. 이렇게 교통수단의 범위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수단의 범위, 교통수단의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좁은 의미의 가장 현실적인 그런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보면 육상교통, 선박, 해운이 빠진, 해운은 또 뭐, 여기, 해운 들어있죠. 또 항공교통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런 물리적 대상들이 교통안전 활동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대상이 되는 주체가 되죠. 그래서 육상교통 중에서도 잘 알다시피 열차, 자동차, 또 우리가, 궤도 삭도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도 해당되죠. 또 선박은 뭐, 항만하역과 선박 등이 선박교통으로 정의가 될 수 있고, 또 비행기를 이용했을 때 하는 항공교통도 이런 교통안전 확보의 물리적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또 여기에서 또 교통안전 확보의 범위에 해당하는 협의에서 조금 더 의미를 넓혀나가면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우리가 유류를 하는 파이프라인, 또 물을 수송하는 중동에 가면 그렇죠. 그걸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또 에스컬레이터, 컨베이어 벨트, 공장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교통수단의 범위로 우리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수요 예측을 할 때 보면, 각 교통수단들 간에 경쟁을 해서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죠. 수요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는 자동차대로의, 그런 장점이 있고, 철도는 지하철은 지하철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또 비행기는 비행기만의 장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총괄적으로 해서 정부의 교통안전관리 정책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을 서로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게 아니고, 하나를 이제 집중적으로 장려를 할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각 교통수단들 간에 서로 의미 있는 역할을 배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수단으로서 가지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유기적인 그런 그 균형 관계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의 교통관리 정책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보면, 지금 입장에서 보면 대중교통 수요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들이 되겠죠. 자, 교통수단 선택입니다. 교통기관의 3요소를 보면, 먼저 통로가 있어야 되고, 운반구가 있어야 되고, 이것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자, 통로라고 하면, 도로나 선로가 되겠죠. 이것들을 이제 이 운반구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 인프라들이 될 겁니다. 운반구는 당연히 차량, vehicle이 될 거고, 동력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그런 동력, 철도를 움직이는 동력,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앞서서 말했던 것 같이 사람이나 물건의 공간적인 이동 기능을 가지는 것이 교통기관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교통수단들 간에 어떤 걸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보면, 먼저 통로 이동, 이 도로라든지 궤도를 이동하는 양과 질에 따라서 교통수단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느린 선박을 이용해서 유럽으로, 기업이라고 칩시다. 어떤 특정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유럽으로 수출한다 그러면 제품 생산 일정이 앞당겨져서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 배를 타고 선박으로 유럽으로 선적을 해서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만 시간적인 지연은 오래 걸리지만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상대적으로 가장 값싼 물류 수송비를 확보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어떤 그 생산에 대한 일정이 차질이 생겨서 천천히 이제 납품 기일에 맞춰서 생산 마감이 되었다. 그러면 비행기를 실어서 수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신속성은 뛰어나죠.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단점은 뭡니까? 값비싼 운송비를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동의 양과 질에 따라서 교통수단을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수단별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경제성, 그러니까 물류비가 얼마만큼 비쌀 것인가, 또 얼마만큼 빠르게 이제 수송을 할 것인가에 주어진 그런 물류 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밑에 있는 표를 보시면 교통수단별 운송비 구조를 봤을 때 항공비가 가로축은 거리, 세로축은 운송비가 됩니다. 항공기가 이제 거리별로 봤을 때도 가장 값비싼 물류 운송비를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도로, 철도, 선박, 해운의 순으로 이제 운송비의 차이가 두어질 수 있습니다. 동아일보에서 가져온 자료인데요. 먼저 서울시 교통수단별 통행량 변화를 보면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 통행량이 1600만 회에서 10년 동안 906만으로 회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정부의 교통정책이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조금 맞지 않는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이라 하면 개인교통수단 이용수단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버스라든지 BRT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등으로 수단 전환이 돼서 도로교통 이용 횟수를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승용차들은 뭐 소폭이긴 하지만 2006년도에 503회에서 574만 회로 오히려 조금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정책적인 새로운 전환을 한번 고민해 볼 때가 됐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긍정적인 요소는 이런 도보나 자전거 이용이 578만에서 720만으로 증가했다라는 것들은 어떤 건강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따르는 순응하는 그런 결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장에서는 교통의 기능, 교통이 가지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을 겁니다. 먼저 내 자신, 우리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런 시급한 약속을, 친구들과의 약속, 그리고 어떤 여행, 또 학교로 가기 위한 뭐 이런 직장을 가기 위한 활동들, 이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것들과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통은 우리 대중교통으로서의 어떤 사회적 기능을 상당히 강화되게 정부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이 함축적인 의미가 공공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교통은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강하죠. 그래서 편의성과 보급성, 서비스성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 편의성이라 하면 뭐 서비스성과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은 뭐냐면 보통 혼잡도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9호선이라든지 뭐 이런 인천 2호선, 그리고 김포 경전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편의성이 좋죠. 출퇴근 서울로, 김포나 각 지역 인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한 그런 편의성은 좋지만 서비스성은 어떻습니까? 혼잡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혼잡도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서비스성은 그렇게 이제 느끼는 부분들은 좋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교통이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하다 보니까 요금 인상이라든지 혼잡도 저감 등 경제적과 서비스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럴 겁니다. 그 KTX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된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민간 투자 사업으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더라도 요금 인상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죠.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당연히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상황에서 요금 인상이 가능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요금 인상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부분들. 또 뭐 9호선 같은 경우도 아주 혼잡도가 그 263% 정도로 아주 혼잡도가 낮았죠. 그래서 이제 뭐 나중에 그 민간 사업자가 서울시에 차량을 정대해달라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시에 요구를 했고, 서울시가 또 기재부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혼잡도를 다운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해왔던 그런 우리가 그 과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은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대량 수송성입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송 비용 측면에서 가장 저렴함이 이제 우리의 추구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서 장점이 있는 게 해운과 철도 수송이 될 겁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도 밑에도 있지만 해운수송과 철도수송이 장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런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선이 24,000개의 24,000 TU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컨테이너선입니다. 이 TU의 개념이 뭐냐면 20피트짜리 이제 그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24,000개를 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24,000개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컨테이너 차량을 가지고 하면 24,000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 선박 최대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는 24,000개의 그런 컨테이너 20피트짜리 컨테이너를 실어서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물류비 측면에서 상당히 아낄 수 있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교통수단이 될 겁니다.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도 이런 선박만큼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컨테이너를 화물 수송 수단으로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선박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요.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화물 컨테이너를 수송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힘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동력차가 몇 대나 되는지, 그리고 컨테이너가 몇 개가 되는지, 또 몇 량이 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한번 관심 있게 봐주기 바랍니다. 보면 20피트짜리하고 40피트짜리가 혼재돼서 지금 수송이 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지금 수송하고 있죠. 시간 관계상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세어보니까 앞서서 이 견인하는 동력차 같은 경우는 4량, 동력차가 4대가 운행을 하고 있고, 달려있고, 뒤에 있는 그 차량들은, 이제 화물 컨테이너들은 136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제 눈으로 사용해봤을 때는 그 정도로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영상은, 시간 관계상, 지금 1교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교통의 어떤 서비스적 기능이라든지 이런 추가적으로 그 안전, 교통사고 등등에 관한 사안들은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